서울 영등포 을의 김민석입니다.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고 박원순 시장 관계된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본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의 법적 한계가 있지만 관련돼서 지금 뭐 방조 또는 유출 등등에 대해서 관련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장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그냥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경찰도 그래서 수사 TF를 확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경찰은 특히 수사는 엄격하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관련된 것들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연관된 사건 수사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진실을 우리가 아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긴 한데 어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볼까 하다가 이 부분은 한번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성희롱 등등에 관한 겁니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적 합의의 발전 수준 아닌가 보고, 동시에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합리적 검증의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상식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 본안이 공소권이 없다라고 처분하는 건 지금 뭐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질의가 있었지만 그 전에 다른 뭐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재수사를 했던 경우에도 고소 또는 뭐 피고발 또는 가해자라고 해당되는 그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의 방법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이상 그냥 불가능한 거죠.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외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그러니까 사법 절차로 진상을 가릴 기회는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최대한 간다면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 또는 이번에 제기된 연관 사건들에 대한 수사 등등을 맞춰보는 걸 텐데,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면 제기된 고소장이나 증거 같은 것들은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공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한번 그것도 경찰에 확인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언론을 통해서 고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되기도 전에 뭐 관련한 사망 관련한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직후에 고소장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일부가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운 거는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 사망 변사자 발견 전에 사망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고, 또 고소장 내용이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의 법 체계상 지금 관련 사건들이 다른 것들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한 측에서 기시 제출했던 고소장과 증거를 공개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이후에도 더 우리가 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진상규명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의 자발적 공개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출건에 대해서 아까 제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정부조직법도 말씀하셨고 치안상황실 운영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딱 특정한 경우는 없다고 하셨지만 현재 경찰청 치안상황실 운영규정만 본다면 물론 이건 치안상황실의 내용이긴 하지만 규정상 16조의 내용의 별지를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부 규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지에 붙여본다면 이 정부조직법과 이 경찰청 치안상황실의 운영 규정에 비추어보고 또 지금까지의 그 관례, 통례에 비추어본다면 보고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좀 더 명확한 보고를 예, 그렇습니다. 보완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젠더 특보 있잖아요. 그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이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사전에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 전에 시장한테 보고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경찰에서도 아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스는 어디인지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당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 그 백남기 농민 사건은 모르실 리가 없죠. 예, 이게 2015년 사건입니다. 근데 그리고 2020년에 이 백남기 농민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위헌이다 하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죽었고 또 경찰의 권한 행사가 국가폭력이라고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하고 이게 그 사과까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리를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꼭 이렇게 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라는 권고를 사실 해왔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2015년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살수차 사용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때만 하도록 하고 폴리스라인 등에 대해서도 하여간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해라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10여 년이 넘는 권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의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에 끌다가 사실은 이번에 2020년에 헌재 위헌 결정까지 난 것을 보면 참 아쉬운 일인데 경찰이 이제 더 세지지 않습니까? 그 국가 권력에서 가장 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또는 경찰청의 그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등등의 권고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권고이긴 하지만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런 것들에 경청하는 입장을 취했더라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가 계신 사이에 아까 그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이 또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게 2009년 사건이잖아요. 2,600명이 임직원 중에 36% 정리해고됐습니다. 77일 파업했고 그 후에 강제 진압하고 점거동성 해산하고 강제 진압 다음 날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아까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되고 매일 65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백남기 케이스를 봤지만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손배 취하해라. 그리고 제도 권고 개선해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 방안을 촉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찰이 일부 수용한 거 아닙니까 현재? 예, 사과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의 이 손배초 자체가 이게 애초에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진압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대법원 심리 중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기존의 경찰청 입장은 문제는 있었지만, 과잉은 있었지만 불법적 상황인 어떤 애초의 상황에 대한 다툼이 있고 소치하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일단 그냥 손은 가겠다. 그다음에 배상하라고 나오면 그거 한 뒤에 집행을 끝까지 갈지 아닐지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후보자 생각이. 그냥 예. 기존의 입장 그대로 가겠다? 예, 저도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지금 아까 우리가 백남기 케이스도 봤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원에서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재검토를 안 해보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번 정부 시작하면서 인권 최우선의 치안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제기된 건 아시죠? 네.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권고기관의 권고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재판 받아놓고 보겠다 하는 것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은 2008년 대법원에 그 특가법 배임 관한 그 선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는 읽어드리지 않겠는데 공무원이 이 배임에 대한 일반적인 취지에 한다면 성립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 충돌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무리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직무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 새로 시작하시면서 한번 제공 좀 해보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경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에 더 뭐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전 사실 우리 경찰 출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이번에 알았고, 경찰청장도 보니까 우리 그 저 미군정 때 그 수도청장 했던 장택상 청장이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때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경무국장 출신이셔서 이게 정말 야 거의 그 국가 수반급을 이렇게 배출하는 조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임정의 어떤 경무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실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저 수요 집회 있잖아요. 거기 그 소녀상 지킴이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러저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언필칭 보수단체인데 사실 저는 보수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보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길기를 갖다가 막 소녀상에다가 감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극우라고도 표현하기 어렵고 반헌법적인 좀 폐륜적 행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거는 보수의 이름을 보여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집시법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법을 따라서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뭐 청장 우리 후보자께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찰의 뿌리를 볼 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이, 집시법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선착순이잖아요. 신고가. 예.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야 어떻게 저렇게 소녀상 지킴이로 계속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됐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해서 일종의 알박기를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단체라든가 이런 막 며칠씩 밤새서 집회 신고를 먼저 하게 된다는데 저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개혁위원회 얘기처럼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차라리 온라인 집회 신고를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차제에 이런 건 독일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니까 좀 검토가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이거는 조정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간이 한 30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데, 대북전단 말씀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2016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를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고 예. 국제 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질서에 관해서 표현의 권리를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